대규모 장애 집회에 나섰습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지역 당원들 수만 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방탄투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만나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방미 일정도 논의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방역 조치 조기 완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대회를 열고 6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을 비롯해 당원들까지 동원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헬로윈 참사 유가족들과 여러 단체들이 한꺼번에 모이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까지 뉴스 앞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민진 기자가 민주당의 장외투쟁 소식 보도합니다. 숭례문 앞 민주당 의원 90여 명과 당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을 파면하라! 17분 동안 연설을 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이자 불공정하며 몰상식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군인의 총칼 대신에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직을 유지한 채 검찰 수사에 맞서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어떤 핍박도 의연하게 맞서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원내 지도부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맞서 2월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특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반드시 이상민 장관을 문책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이후 6년 만입니다. 이날 장외투쟁에는 주최 측 추산 30만여 명, 경찰 추산 2만 명이 모였습니다. 네, 오늘 너무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야당 대표만 탄압을 하는지. 이날 민주당 규탄대회가 열리는 맞은편에서는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고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반대가 있었지만 장외투쟁을 강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비명계와 중립 성향의 의원들까지 제2의 조국 사태가 당을 휩쓸고 있다는 우려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투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황병준 기자입니다. 이번 민주당 장외투쟁은 의원총회가 아닌 지난 주말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무능한 정권에 의한 민생 위기가 심각하고 검사 독재에 의한 공포정치가 크게 달하고 있다. 나흘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장외투쟁을 반대했지만 장외 집회는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거 결국은 맞불 놓고 방탄하기 위한 거 아니냐. 당 지도부는 내부 결속을 명분으로 장외투쟁을 강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조국 사태 시즌2가 될 수 있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수호를 위해 민주당이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규탄했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을 위해 투쟁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서 이미 죽은 정당입니다. 당권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비리 수사를 막겠다고 우르르 몰려가 범죄 공동체를 자처했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놓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헬로윈 참사 유가족 측이 서울시청 광장에 분향소를 갑자기 설치했습니다. 이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추모 공간 설치를 허락하지 않아 장소를 바꾼 건데 이 과정에서 정의당과 민주노총 등 여러 단체가 모이면서 일대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맞서면서는 유가족 한 명이 쓰러져 구급대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전정원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헬로윈 참사 유가족들과 경찰 기동대 사이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경찰에 물러가라! 경찰 저지선이 무너지자 유족들이 서울도서관 앞에 분향소를 만들고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을 올립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추모 공간 사용을 불허하자 집회 측은 시청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습니다. 유족들은 분향소 설치를 저지하는 경찰과 서울시 공무원들에 맞서 심한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유족 한 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분향소 설치를 마친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태원 1번 출구의 골목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녁 먹고 올게 라며 나간 동생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유족 측이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벌였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북 사업을 추진하며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혐의는 모두 7개입니다.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하고 수백억 대의 회사 돈을 횡령 배임한 혐의, 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건넨 혐의 등입니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선 앞서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추진 비용이라고 진술하면서 돈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을 대납하고 쌍방울이 특혜를 받은 게 드러나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빼돌린 회사 돈의 일부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등에 쓰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의 금고직이 김모 씨 송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쌍방울의 자금 흐름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이 대표의 방북 추진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풀어줄 키맨으로 꼽힙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힘을 합치자는 제안에 나 전 의원도 전향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은 윤심을 놓고 친윤계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의원이 어젯밤 나경원 전 의원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50분 동안 이어진 만남에서 김 의원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는데 나 전 의원은 영원한 당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숙고해보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정치 활동을 같이 해왔던 뿌리를 같이 하는 동지이기 때문에 김기현, 나경원의 연대 움직임에 안철수 의원은 미리 약속한 만남인지 궁금하다며 견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친윤계 의원들에게 있다고 공격했는데 장제원 의원을 콕 집어 비난했습니다. 윤핵관의 지휘자는 저는 장제원 의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대통령의 어떤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다음 공천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대통령을 공격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며 선을 넘었고 대통령 측근들과 대통령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안 의원은 국정 운영에 도움을 준 적이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1심 법원이 어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죠. 하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등
조 전 장관이 받는 12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학 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으로 미뤄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에 대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 항소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이 법정 구속을 면한 것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구속! 조국을 구속하라! 조국 김건희와 죄가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서민들은 법정 구속시키고 고위공직자 출신에겐 특혜를 주냐는 비난과 조 전 장관은 무고하다,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옹호 여론이 엇갈립니다. 대법원은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한다는 규칙을 2020년 12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개정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3년 동안 이른바 조국 사태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조 전 장관은 내내 모든 의혹에 대해 아니다, 모른다, 관행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그 사이 대한민국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교수로서 공직자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는 법원 판단에도 조 전 장관은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서영일 기자가 조국의 입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실형이 선고된 뒤에도 국민에 대한 사과 대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등 7개 혐의가 유죄로 판결났고 특히 딸과 아들의 입시 비리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됐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입시 비리 의혹 관련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는데 2019년 조국 사태 초기부터 조 전 장관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직접 국회에 나와 기자들을 상대로 10시간 넘게 아니다, 모른다는 말을 반복했고 또 저나 저의 집안이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그 센터에서 발급을 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굳고 부인했습니다.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임명된 이후 나라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지만 조 전 장관은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에 앞서 고위공직자로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우선은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건조한 공기 때문에 화재도 잇따랐는데요. 주말 아침 사우나에 불이 나 손님 9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고속도로가 부서진 자동차로 가득합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남해고속도로 경남 창원 구간에서 달리던 트레일러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그 승용차가 이제 튕기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옆에 있는 사고 나서 이제 못 피하고. 오늘 아침 8시쯤 충북 청주의 6층짜리 사우나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우나 손님 5명이 다치고 9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장에서 발화가 난 것 같기는 한데 소화기로 초기 진화 시도했는데 잡히지가 않고. 어젯밤 10시 22분엔
경북 안동의 한 폐기물 소각장에서도 불이 나 직원 1명이 다쳤습니다. 지하 12m 깊이에 쌓인 쓰레기 6,000톤의 불이 붙어 16시간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장비가 더 가지 못한다 하더라고. 일일이 꺼내고 있거든요. 오늘 낮 12시 50분엔 부산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한 불이 산불로 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1명이 다쳤고 출동한 소방 헬기가 30분 만에 산불을 진화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지난달 LG U+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이 있었는데 피해 고객이 11만 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29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셈인데 소비자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유출된 LG U+ 고객 정보가 당초 공개했던 18만 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G U+는 불법 판매자에게 유출된 데이터에서 약 11만 명의 이용자 정보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총 2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LG U+는 따로 보관 중인 해지 고객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정확한 피해 규모를 바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회사는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 해커로 추정되는 한 작성자는 해커들의 정보 공유 사이트에 LG U+ 고객 정보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전화번호,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유심번호와 가입자 고유 식별번호 등 단말기 정보도 함께 유출됐습니다. 제 개인정보도 좀 유출이 됐을까 봐 걱정이 많이 되고 스팸 문자나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것도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그런 건지 좀 걱정되고. LG U+는 고객별로 유출된 정보 범위가 다르고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이번 겨울 유난히도 추웠죠. 잠시 밖에 나가는 것도 꺼려졌는데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근로자의 고충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마스크에 고드름이 생겨도 생계를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는 박순자 씨. 78살의 나이지만 먹고 사는 걱정에 쉰 적이 없습니다. 폐지 100kg을 수거해야 5,000원 안팎을 버는데 하루 종일 주워 담아야 손에 쥐는 돈은 10,000원 남짓입니다. 6년차 폐지상인 박 씨에게 가장 힘든 건 추위입니다. 마스크 오히려 이제 입김이 나가잖아. 입김에 오려서 여기가 고드름이 온다니까? 장갑 2개를 껴도 손은 성할 날이 없고 지난달엔 빙판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건물 청소 그런 거 했는데 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라면 하나 끓여서 먹으면 그만이요. 3년차 배달라이더인 이정윤 씨도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오토바이에 방한 커버까지 설치했지만 칼바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방화나랑 그다음에 뭐 얼굴에 쓰는 안면 마스크 이런 거 좀 두꺼운 거 쓰고 있고요. 열선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추위 속에서도 거리로 나오는 건 배달 건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날이 굳으면 배달 건수가 늘어나는데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3도를 밑돌았던 지난달 25일엔 전주와 비교해 약 7%가 증가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추위를 이겨내는 사람들, 이젠 다음 겨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네, 이르면 여름부터 법인차는 연두색으로 된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회사 돈으로 구입한 법인차를 사적으로 쓰거나 탈세로 악용하는 일이 많기 때문인데 번호판 색깔을 바꾸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송무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송 기자, 무늬만 법인차인 경우가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을 3대 슈퍼카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브랜드 차량 10대 중 8대가 법인차입니다. 예. 특히 3억 원이 넘는 맥라렌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까지 395대가 팔렸는데 이 가운데 80%인 313대가 법인차였습니다. 슈퍼카를 회사 일을 할 때는 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법인차로 등록된 고가의 차량이 많습니까?
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6, 7천만 원짜리 수입차 중 법인차 비율은 10여 %밖에 안 되는데 1억 원이 넘어가면 70% 이상이고 또 4억 원이 넘는 차는 무려 88.4%가 법인차입니다. 아니,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네, 금전적인 이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법인차가 늘고 탈세 온상이 되는 건데요. 법인차는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경비는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꼼수 혜택을 막으려고 정부가 내놓은 게 연두색 번호판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겠다고 나섰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모양인데요. 지금은 법인차 관련 규제가 차량 사용 일지를 적도록 해서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을 구분하는 정도였는데 사실상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눈에 잘 띄는 전용 번호판을 도입해서 나는 회사차입니다라는 일종의 명찰 효과로 윤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명찰을 달면 책임감이 조금 생기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사용을 막기에는 조금 허술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번호판을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선 번호판이 연두색이라고 해서 지금 이 차가 업무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운전자도 그 회사 직원인지 아니면 오너의 가족인지 모른다는 거죠. 게다가 법인 렌터카의 경우는 아예 전용 번호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텐데 해외에서는 이 법인차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경우에는 임직원용 법인차는 누가, 언제, 또 얼마나 탔는지 운행장부를 국세청 등에서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고 싱가포르 같이 법인차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구입 단계, 운영 방법. 그 두 가지 부분들을 1단계, 2단계식으로 잡아놓고 운영비에 대한 것들은 연말 정산할 때 감사한다든지 크로스 체크하게 되면. 네, 도로에서 눈치는 보겠지만 양심에 맡기기에는 제도에 좀 구멍이 많아 보이네요.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미 외교수장이 만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도 논의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진 장관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서명한 문건을 교환한 뒤 약수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은 철통 같고 모든 전략 자산과 재래식 자산을 활용해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hich puts us on stronger footing to address shared security threats, including the DPRK's unlawful and reckless missile launches. 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이끌 노력도 약속했습니다. Peace without denuclearization is fake peace. The ROK and the US will continue our watertight coordination to achieve genuin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도 협의했습니다. President Biden very much values his relationship and partnership with President Yoon.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을 목표로 윤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하고 있지만 방문 일정과 형식은 조율 중입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의 국빈으로 방문한다면 2011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미국 영공에서 발견된 중국 정찰 풍선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수장이 방중 일정을 당일 전격 연기하며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완화 국면이던 양국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출발 당일 연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의 정찰 풍선 사태를 주권 침해로 규정한 겁니다. The presence of this surveillance balloon in U.S. airspace is a clear violation of U.S.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law. That it's an irresponsible act.
앞서 중국이 기상 관측용 민간 기구라며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들어가 유감이라고 신속하게 수습에 나섰지만 中国是负责任的国家，一贯严格遵守国际法，无意侵犯任何主权国家的领土和领空。 미국은 정찰용이 맞고 경로 조정도 가능하다며 중국의 해명에 비판 강도를 높였습니다. 한때 격추도 검토했지만 민간 피해를 우려해 보류했습니다. We know that it's a surveillance balloon, and I'm not going to be able to be more specific than that. 풍선이 캐나다 상공에도 머문 것으로 확인되면서 캐나다 정부도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공세가 쏟아지자 자세를 낮췄던 중국도 이번 일을 구실로 중국을 먹칠하는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방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풍선이 미국 상공에 며칠간 더 머물 걸로 보이면서 양국의 긴장 관계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연입니다. 오늘은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춘입니다. 때맞게 곳곳에는 매화가 꽃을 피웠고 땅에는 새싹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당분간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찾아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얼음이 낀 호수 근처에 하얀 매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앙상한 가지에 핀 매화가 지나던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봄꽃 산행 다녀야 될 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래가 몰몰 피어오르네. 눈과 낙엽 더미 사이로 초록색 싹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봄의 전령 복수초 꽃망울입니다. 깽깽이 풀도 보라색 새싹을 틔우며 봄 기운을 전합니다. 햇살도 좀 좋고 나무도 햇볕에 비치니까 정말 봄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기상 입춘인 오늘 낮 기온은 강릉 8.2도, 부산 7.3도, 서울은 5.7도까지 올랐습니다. 시민들은 한 획 한 획 정성껏 입춘첩도 쓰며 봄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입춘대길이라는 게 이렇게 대문 이런 데 많이 써놓잖아요. 뜻도 알고 하니까 좋네요.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고 평년보다 최대 4도 가까이 높은 포근한 날씨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이렇게 꽁꽁 얼었던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 얼음 낚시 즐기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 겨울이니 괜찮겠지 하다 사고 나기 십상입니다. 이런 해빙기인데도 얼음 위에서 모닥불을 피우거나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위험천만한 불법 얼음 낚시 현장을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넓은 얼음판 위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얼음에 구멍을 뚫고 빙어 낚시를 합니다. 출입이 금지된 상수원 보호구역이지만 낚시꾼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모여있으니까 더 오는 것 같아요. 다들 그냥 다 즐기러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 해이해지고. 낚시꾼들이 머문 자리에는 이렇게 불 피운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기를 굽고 요리까지 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영상 10도 가까이 오르는 시기라 위험한 걸 알면서도 불법 낚시를 멈추지 못합니다. 한 해빙기가 제일 위험해. 지명하고 닿는 부분 그쪽이 많이 요분이 그거 갖다가 잘못하면 빠지니까. 출입 금지 구역이다 보니 안전 요원이나 구조용 튜브도 없어 더 위험합니다. 결빙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얼음이 깨져 사람이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에는 얼음 낚시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을.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만 해빙기에 얼음이 깨지는 익수사고가 68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나 한수원 등이 단속에 손을 놓으면서 위험천만한 얼음 낚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의무화한 지 한 달 만에 처음입니다. 최근 중국 내 유행이 정점을 지난 데다 국내 방역 상황도 안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중국에 대한 방역 완화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어제 중국발 입국자는 1,136명으로 이 중 단기 체류자 164명이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난달 2일 중국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이후 처음입니다. 한때 양성률은 30%대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최근 중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1월 마지막 주엔 2%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도 14,624명으로 토요일 기준으로 7개월 만에 최소여서 실내 마스크 해제에도 국내 방역 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이달 말까지인 방역 강화 조치가 조기에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정부도 방역 상황에 따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좀 감내할 만하다든지 하는 판단이 되면은 그 전이라도 저희로서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와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중국도 이달부터 한국발 입국자의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춘제 영향을 좀 더 살펴본 뒤 방역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정수입니다. 아이폰에 탑재된 간편 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국내에서도 허용됩니다. 결제 기능이 없어서 불편했던 아이폰 이용자들에게는 희소식이겠죠. 간편 결제 덕분에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더 공고히 다져왔던 삼성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말기에 휴대폰을 갖다 대면 결제되는 애플페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내에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이 절차를 준수할 경우 애플페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이용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갑을 놓고 오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가지고 애플페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갤럭시 쓰는 친구들도 그 삼성페이 때문에 아이폰으로 못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문제는 범용성입니다. 카드 단말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삼성페이와 달리 애플페이는 10% 안팎으로 보급된 NFC 단말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단말기 보급을 늘린다 해도 사용자 1,600만 명이 넘는 삼성페이의 절대적인 위상은 걸림돌입니다. 소형 가맹점에서는 이제 단말기 보급이 이루어져야 되고 삼성페이에 경쟁하는 데 있어서 시장 점유율은 좀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8명이 삼성 갤럭시를 쓰는 우리나라. 애플의 간편 결제 서비스가 가세하면서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유럽연합 지도부와 우크라이나가 정상회담을 열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추진하는 유럽연합 조기 가입엔 신중했습니다. 변지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이곳을 유럽연합, EU 정상들이 직접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This is an emblem of our European solidarity and it will continue. We'll continue to ramp up the pressure on Russia to end the war. 전쟁 1년이 되는 오는 24일 시행을 목표로 러시아에 대한 10차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100억 유로, 우리 돈 13조 5천억 원 규모의 제재 패키지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Russia's society and economy is already paying a hard price because of the sanctions that we imposed.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EU 조기 가입 요청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는 EU 가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Я вірю, що Україна заслуговує вже цьогоріч підійти до відкриття переговорів про членство в ЄС. 한때 바이든 미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20% 넘기는 조건으로 종전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백악관과 크렘린궁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대 안철수 구도입니다. 아니 친윤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의 갈등 구도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윤 대통령과 안 의원의 국정 철학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기본적인 정책 기조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안 의원이 윤 대통령과 달리 사드 추가 배치에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던 점을 꼽았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안 의원이 그동안 그 대통령실 기조와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꽤 했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 의원은 헬로윈 참사 직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여러 번 공개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선수습 후 경질 기조와 엇박자를 보인 건데 민주당의 요구와 내용이 같았습니다. 장관,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책임자 문책은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 의원이 자신은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윤 대통령도 안 의원과 함께 가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자주 소통하는 한 여권 관계자는요. 대통령이 윤한 연대라는 말을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내에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고비마다 어떤 그 윤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제동을 거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안 의원에 대해 실망한 사건들은 또 있었는데요. 우선 인수위 시절 만 하루 동안 잠적했던 사건이 꼽힙니다. 안 의원 측 인사들이 초기 내각에 많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항의성으로 인수위원장이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건데요. 윤 대통령은 안 의원이 공직을 가벼이 여기는 게 아니냐면서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부 출범 초기에 복지부 장관직을 제안받은 뒤에 일주일이나 뭉구적거리다가 거절하고선 최근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안 의원이 거짓말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한테 그 제시를 했죠. 장관, 아주 높은 장관 하나를 맡아달라 또는 총리를 맡아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거절을 합니다. 이 합당 과정에서 이자를 추가로 갚아달라고 한 논란은 어떻습니까? 네, 대선 비용의 경우 득표율이 10%가 넘으면 절반을 반환받고 15%를 넘으면 전부 돌려주는데요. 당시 단일화 직전 여론조사에서 안 의원은 10%를 밑도는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차피 단일화 없이도 돈을 못 받을 상황이었고 단일화로 70억을 포기했다는 논리가 맞는 해명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 대 안철수 구도의 느낌표는 핵심은 진정성으로 하겠습니다. 네. 당원들이 원하는 차기 당대표는 윤심을 파는 사람보단 윤 정부의 성공을 이끌 자격을 갖춘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침묵하는 조국 옹호자들입니다. 어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던 사람들이 말이 없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공식 반응조차 내고 있지 않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은 2019년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에 나온 건데요. 민주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나올 때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검사들이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하지만 법원의 유죄 판단이 났는데도 민주당은 조국의 조자도 꺼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궁금한 게 정말 조국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민주당 내 의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웬일인지 뭐 별 말이 없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람이요.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때 가슴이 턱턱 막힌다고 했던 김남국 의원, 법원이 위법 수사와 기소 통제 역할을 포기했다고 했던 김용민 의원, 그리고 조 전 장관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했던 추미애 전 장관, 이 셋인데요. 모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입장이 바뀐 겁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네, 사실 조 전 장관은 내로남불과 불공정의 상징처럼 최근에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국 수호 의원들은 갖가지 변명으로 조 전 장관을 감쌌는데요. 2020년 김남국 의원과 김어준 씨가 참여한 조국 백서를 보면 입시 문제는 관행이라고 했고요. 딸의 부산대 표창장 위조 의혹은 말로 부탁해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위조할 필요가 없다면서 위조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이 정말 불합리하고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것은 정치적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하지만 어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 판결문을 보면요.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거짓으로 판명난 상황입니다. 검찰의 수사에 이어 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조국수 의원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대표는 사실 2020년에는 조 전 장관을 옹호했지만 대선을 앞둔 2021년에는 사죄드린다고 입장을 바꿨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선 과거 잘못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도적으로 나섰던 분들의 좀 더 치열한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침묵하는 조국 옹호자들의 느낌표는 이제는 이재명의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조국 수호를 외쳤던 사람들은 3년 만에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오늘 장외 집회에 나갔습니다. 조적조, 조국의 적은 조국, 이재희, 이재명으로 이재명을 제압한다 이런 용어가 있을 정도로 SNS를 애용하고 자신의 과거와 싸우는 모습까지 두 사람은 닮았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우려하는 조국 사태 2탄이 현실화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아린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국내 프로농구에선 모비스와 캐롯의 숨막히는 혈투가 펼쳐졌습니다. 경기 종료 0.5초 전에 승부가 뒤집혔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3위 모비스와 5위 캐롯의 맞대결은 치열함 그 자체였습니다. 캐롯 전성현이 한 박자 빠른 3점 슛을 터뜨리자 모비스는 서명진의 깔끔한 3점 슛으로 응수합니다. 양팀의 숨막히는 접전은 4쿼터 막판이 백미였습니다. 경기 종료 33초를 남겨두고 79대 79로 맞선 두 팀. 전성현이 자유투 2개를 모두 성공하며 승리를 가져가는 듯했지만 경기 종료 7초 전 모비스 이우석의 지체 없는 3점 슛이 림을 가릅니다. 승리를 확신한 듯 이우석은 포효했습니다. 마지막 공격권을 가진 캐롯은 조한진의 3점 슛이 빗나갔지만 경기 종료 0.5초 전 로슨의 놀라운 한 방이 터졌습니다. 굳어있던 김승기 감독도 미소를 감출 수 없는 엄청난 슛이었습니다. 83대 82로 경기를 뒤집은 캐롯은 로슨의 추가 자유투까지 더해 2점차 승리를 거두며 모비스 킬러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로슨이 30득점, 전성현이 20득점으로 펄펄 난 가운데 캐롯은 올 시즌 모비스전 5전 전승에 성공했습니다. 선두 인삼공사는 최하위 삼성을 잡고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경기 종료 50초를 남겨두고 변준영이 멋진 레이업 쐐기 득점에 성공합니다. 스펠맨과 변준영이 39점을 합작한 인삼공사는 64대 61로 승리하며 2위 LG를 2경기 반차로 따돌렸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눈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특히 내일은 정월 대보름이기도 해서 행사 시 화재 사고가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대기질이 좋지 않겠는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청주와 서울이 영하 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약간의 온화함까지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이 7도, 대구 10도, 전주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건조함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없는 활동을 하고 없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거짓이었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인턴 기회를 갖지 못한 흑수저 학생들에게 미안함이 있다고 덧붙였는데 판결 직후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죄 판결 내용만 줄줄이 읊고 공정을 짓밟아 대한민국 청년들을 박탈감에 시달리게 한 일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다 편하게 길이 열려 있는데 누구는 가시밭길을 지금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수사와 재판 과정을 가시밭길, 생지옥이라 표현하며 고통을 호소했죠. 되묻고 싶습니다. 진짜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 그리고 평탄한 길을 마련해주지 못해 무력감을 느낀 부모의 마음은 어땠겠냐고 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